쓰리세븐이 손톱깎이 생산에 뛰어든 것은 1950년대 말. 그러나 변변한 설비나 자재도 없이 미제 드럼통을 잘라 만들었던 당시의 손톱깎이는 손톱뜯기라고 불릴 정도로 조악한 것이었다. 당시 세계 손톱깎이 시장의 1인자는 미국의 드림이었다. 누가 봐도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김형규는 언젠가는 반드시 트림을 꺾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다짐으로 연구를 거듭했다. 우리나라의 상품이 세계 명품하고 겨뤄서 이겼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난 단순히 그래서 뭐 조금 만들어서 팔아먹고 뭐 이런 건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시 세계 시장은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 미국의 동무대였다. 그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수출의 포문을 연 쓰리세븐.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꾸준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에 수출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가 날아든다. 김형규는 그 길로 미국으로 날아갔다. 바이어가 보여준 제품 표면엔 갈색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손톱깎이의 금도금과 가죽 포장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긴 일이었다. 손으로 닦여지긴 했지만 바이어의 표정엔 못 믿어온 기색이 역력했다. 어렵게 개척한 미국 진출이 이대로 막혀버릴지도 모르는 위기. 쓰리세븐은 하자 물품을 전량 소각했다. 재활용도 가능한 제품이었지만 수출 기업에게 신용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김형규의 믿음이었다. 불량품, 마음에 안 드는 불량품을 예를 들면 저 손톱깎이 뭐 지지대 하나가 좀 잘못됐다, 휘었다든지 뭐 잘못된 거를 그냥 달아주면 불량품이 되고 말거든요. 못 깎는 건 아니에요. 깎을 수 있는데 디자인, 모양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야 또 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네. 위기를 넘긴 쓰리세븐은 품질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 임무는 품질 관리팀의 정상여에게 맡겨졌다. 손톱깎이의 생명은 날이다. 쓰리세븐은 이 날의 길이에 주목했다. 트림을 포함한 기존 외국 제품들은 아래 위 두 개의 날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쓰리세븐은 아랫날의 길이를 0.01mm 길게 제작하는 기법을 도입해 날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손톱깎이의 윗날이 더 길 경우 손톱의 깎인 면이 위로 돌출돼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아래 윗날이 정확히 맞닿을 경우에는 마찰로 인해 날이 쉽게 무뎌질 뿐 아니라 손톱의 단면도 거칠다. 그러나 윗날을 약간 짧게 하면 깎인 면이 손톱 안쪽으로 향하면서 매끄럽게 잘리게 된다. (0.01mm의) 미세한 차이가 만들어낸 기술의 진보. 손톱깎이를 보세요. 그러나 두 날이 맞물려 있는 제품에 익숙해 있던 해외 바이어들은 날의 길이가 다른 쓰리세븐의 제품을 불량 취급했다. 직접 시연을 해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오랜 설득 끝에 직접 제품을 사용해본 바이어는 그제서야 쓰리세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손톱깎이 날의 품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술은 바로 열처리다.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금속 표면의 탄소와 질소를 침투시키는 열처리 공정은 날의 내구성과 탄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기존에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염역 열처리 방식을 썼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안과 나트륨 같은 유독성 약품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컸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품질도 균일하지 못했다. 안전과 품질 개선을 위해 선택된 것은 화학약품이 아닌 가스를 이용한 터널식 연성로였다. 이 새로운 공법의 개발 책임자는 권혁수였다. 그때는 전혀 그 외국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자력으로 국내의 기술만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안 가르치죠, 아무도. 그래서 그것을 어렵지만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그 동종 업체들이 바라보고 있죠. 이 업체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안 될 것이다. 손톱깎이 전용 설비란 전무했던 시절, 자동차 부품 생산에 쓰이던 열처리 설비를 손톱깎이에 적용시키기 위해 밤낮 없는 연구가 계속됐다. 2년여의 연구를 거쳐 마침내 시험 가동이 시작된 순간, 권혁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맞아떨어져 주기만을 고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열처리를 마치고 나온 제품들은 뚝뚝 꺾이거나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어느 것 하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 손톱깎이는 철사도 자라낼 정도로 단단한 강도와 수백만 번 작동해도 휘어지지 않도록 탱성을 유지해야 한다. 손톱깎이의 최적 경도는 825 플러스 마이너스 70. 이 경도를 얻으려면 0.2mm의 미세한 두께로 탄소와 질소가 금속 표면에 투입돼야 한다. 그 이상이 되면 부러지고 이하가 되면 휘어진다. 성공적인 침탄을 위해서는 가스의 배합률 등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돼야 한다. 최적의 경도를 얻어내기 위한 피나는 노력. 그러나 거듭되는 실험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한 로트가 들어가면은 양산 체제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고철로 버려야 하는데 또 우리 생산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이 흘렀다. 열처리를 마친 손톱깎이는 다행히 휘거나 부러지는 현상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적의 경도가 나오느냐다. 실험실 안팎으로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계기판의 최적 경도 850을 가리킨 순간 현장엔 기쁨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성공이었다. 보통의 그 볼트너트는 굳이 그 외관상 그렇게 깨끗한 거는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한 점이 기존의 금속 열처리와 손톱깎이의 표면 처리와 차이인데 그것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는. 그 부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기술을 향해서 밤을 새고 고생을 했던 거죠.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날. 그것은 기초 지식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4년여의 연구 끝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다. 고품질 날의 제조 기술을 확보한 3세븐의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도 더 큰 신뢰를 얻게 됐다. 꿈에 그리던 세계 정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80년대 초반까지 3세븐이 생산한 제품은 손톱깎이 한 가지였다. 트림 등 해외 유명 기업들 역시 단품만 생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단가가 워낙 낮아 큰 수익을 내지 못했던 단품 시장. 3세븐에게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이 절실했다. 사운이 걸린 신제품 개발의 책임자는 황규빈이었다. (360도) 회전날과 염날 손톱깎이 등을 개발해 히트 상품 제조기로 불리웠던 황규빈. 베테랑인 그에게도 매출 신장을 위한 신제품 개발은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그러던 중 독일에서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제품의 주문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손톱 손질 기구로 구성된 고가의 세트 제품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빳빳했던 그 생각들이 그 뭔가 보이는 것 같이 그 풀리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당시 제 기억이. 황규빈은 그 즉시 세트 제품 생산을 도와줄 협력업체를 수배했다. 기존의 독일 제품이 높은 가격 때문에 극히 소량만 유통된 점에 착안해 저렴한 세트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판로였다. 3세븐은 당시 미국의 최대 거래처였던 쿡페이츠를 통해 세트를 공급해보기로 했다.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손톱깎이 세트. 크리스마스 시즌을 노린 3세븐의 예상은 적중했다. 저렴하면서도 새로운 선물을 찾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3세븐의 세트는 최고의 상품이었다. 12월 한 달 동안 40만 달러의 물량이 판매될 정도로 그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 당시 그 느낀 거는 그 제품 개발을 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때 그것을 깨달았고요. 세트 개발로 특수를 누리기 시작한 지 3년. 거래하던 베이츠의 소개로 미국 에이본사의 바이어가 천안 본사를 찾았다. 세계 1위의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인 에이본. 바이어는 크리스마스용 세트 110만 개를 주문했다. 미화 115만 달러. 단일 주문으론 최대 기록이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 주문의 총지휘자는 엄현섭이었다. 그러나 에이본이 제시한 납기는 석 달뿐이었다. 당시 3세븐의 석 달간 최대 생산량은 60만 개, 주문 물량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러나 3세븐은 에이본의 주문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도박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당시 그 캐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수락해서 성공만 한다면은 그때 초기 단계의 그 미국 시장에서 이 어떤 부가가치, 부수적인 성과가 대단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그 명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납기, 이 제반 모든 신용 조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해서 우선 터뜨리기로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은 하루 종일 비어 있었다. 회사의 사운이 달린 이래 사무직과 생산직이 따로 없었고 공장은 석 달 내내 2교대, 3교대로 24시간 가동됐다. 견디기 힘든 피로가 엄습했다. 열악한 현장에서 그들이 흘린 땀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이제 밤에 그 높은 온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면 진짜 온몸이 땀이 졌습니다. 체면도 없었죠. 뭐. 체면 다 털고 옷통 벗었습니다. 전부 다. 벗고 사장님을 위시해가지고 전 부수장들도 전부 다 우통을 벗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수원들도 다 같이 우통 벗고 그냥 죽으라 살아 했습니다. 납기가 임박한 10월 말 공장에서는 완성품이 끝없이 실려나왔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빨리 끝난 작업. 수백 명의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 At that time, you're right. A million pieces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as a very large order, quite a feat. It proved that they had the ability to react quickly, which is what the U.S. market is looking for. You know, we're always looking for good suppliers who can meet a challenge. 에이본 납품 이후 3세븐은 대량 생산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김형규는 미국 베이츠의 공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국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동 연삭기를 본 것이다. 기존의 수동 연삭 방식은 생산성도 낮고 작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품질 상태가 달라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베이지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귀국한 김형규는 그 즉시 자동 연삭기를 개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사진 몇 장만으로 기계를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인물은 정동진이었다. 사장님이 그 사진을 적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뭐 투입구하고 티출부만 있지 실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연삭기계 쪽에는 전부 다 카바를 덮여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자동기계다 생각해보면 기계일 수 있는데 도저히 봐서는 뭐 기계 같지도 않고 뭐 무슨 박스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사실상 발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상황.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만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베이치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1차 자동 연삭기가 만들어졌다. 1차 자동 연삭기 테스트가 시작됐다. 그러나 연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기계는 멈추고 말았다. 손톱깎이의 치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자동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이 필수적이었지만 기존의 수동식 금형 설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3.7은 즉시 컴퓨터 금형 설비 등 자동화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강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동 연삭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보다 날카로운 날을 얻기 위해 연마기도 가장 고운 곳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완성된 날은 지나친 연삭으로 까맣게 그을러 있었다. 실패였다. 그 제품에서 날 타면은 그 경주가 약해지기 때문에 손톱깎이를 갖다가 수명이 밑번 못 쓰고 나이 문드러집니다. 그런 분량이 거의 50% 이상 나와가지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회장님께서 그럼 그걸 2번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그쪽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2개의 연막이었다. 약간 무딘 연막이로 한 번, 그보다 고운 연막이로 다시 한 번 연색함으로써 최적의 품질을 얻겠다는 계획이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연막이 2대가 달린 2차 자동 연삭기의 테스트가 시작됐다. 고생했던 시간만큼 현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계측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우리 손으로 세계 최초의 2차 자동 연삭기를 개발해낸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 특히 품질의 공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을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42개의 날을 동시에 연삭하는 2차 자동 연삭기는 생산성과 날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것은 세계 시장을 향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3.7은 미국 진출 6년 만에 시장 점유율 39%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세계 1위의 자리는 여전히 트림의 몫이었다. 당시 3.7 제품은 대부분 쿡페이치를 통해 수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간접 공급 형태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었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망 개척이 급선무였다. 그 임무는 무역부 황대연에게 맡겨졌다. 당시 황대연이 목표로 삼은 것은 월마트 진출이었다. 전 세계에 약 4,700개의 점포를 가진 세계 최대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에 납품을 할 수만 있다면 미국 시장 장악은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1991년) 황대연은 월마트 한국 지사를 찾았다.
그러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방문은 환영받지 못했고 애써 준비해간 견적서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황대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퇴짜를 맞을 때마다 새로 작성한 견적서들은 1년 만에 커다란 파일 10개 분량이 만들어졌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엔 월마트의 OK 사인을 받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월마트에서 첫 번째 주문을 결정한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성과였다. 첫 오다를 받았을 때 제가 월마트 대행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받았던 그 서러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녁 늦게까지 그 진짜 한 10권이 넘는 그 서류를 만들었던 그 어떤 어려웠던 점 그런 것을 정말 이 오다장 하나를 받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첫 아들 하나 낳은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답게 월마트의 납품 관리는 엄격했다. 납기가 지연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정도였다. 당시 월마트 수출품의 관리 책임자는 황풍현이었다. 완벽한 품질 관리를 위해 출고 당일 무작위로 제품 상태를 검사하는 것도 월마트의 관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상자를 떨어뜨려 포장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품 몇 개가 케이스 밖으로 빠져나온 문제가 발생했다. 제품 전체를 다시 검사해야만 출고를 할 수 있는 상황.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제품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이 그날 12시 기차를 태워야지만이 그 제품이 아침에 부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클로징 타임에 제대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를 꼭 태워야 되는데 그 제작업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기차는 꼭 태워야 되고. 황풍현은 곧장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예정된 기차를 놓치면 납기일이 미뤄지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돈을 벌금으로 내야만 한다. 다행히 기차의 출발 시간은 늦출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고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황풍현의 시야에 물건을 실은 트럭이 들어왔다. 납기일 지연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몇 시간이 꼭 몇 년 같았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떠날 적에 그걸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 피곤함도 그다음에 어려움도 다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판로 확보에 이은 또 하나의 수출 전략은 철저한 시장 조사였다. 황대현은 미국 전역의 생활용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미국인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손톱깎이 세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그렇게 조사한 내용은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됐고 다양한 세트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거기 매장에 가니까 이런 그 스테인리스 통으로 치약이라든지 칫솔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제품을 구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다라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품을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그 치약이라든지 칫솔을 모두 다 빼버리고 저희 제품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제품과 재질도 같고 모든 게 다 고급스러워 보여가지고 이거 제품을 출시를 했더니 정말 그 폭발적으로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3세븐은 월마트 제1의 손톱깎이 공급업체가 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3세븐 제품의 명성이 미국 유통업계에 알려지면서 유명 백화점의 주문도 쇄도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세상에 나왔다. Walmart seeks to balance both to give the consumer a quality item and at a low price. As far as delivery, distribution, Walmar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companies in the world as far as their distribution system. So I don't think that is the biggest consideration because they are so adept at buy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I would say the price and quality are most important. 3세븐은 트림 등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간다. 그리고 미국 진출 15년 만에 점유율 86%의 기록으로 미국 시장의 정상에 우뚝 섰다. 딴 회사보다 젖히고 미국 시장을 다 점령했을 적에 그 감격은 뭐 돈을만 남고 덜 남고 뭐 양이 어떻고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가는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세계에서 그 미국 시장을 다 점령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의 전쟁이죠, 사실은. 전쟁에서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승리였다. 미국에 수출한 제품 대부분이 OEM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명의 브랜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얼굴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고 결심한 3세븐은 1998년 3월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다. 그러나 석 달 뒤 미 특허청으로부터 3세븐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다는 답변이 날아온다. 1990년 미국 항공사인 보잉이 보잉 777기의 출항에 대비해 일찌감치 상표 등록을 해놨던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상표권의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보다 3세븐 상표를 먼저 썼다는 증거만 찾으면 승산이 있었다. 온 공장을 샅샅이 뒤진 끝에 1984년에 수출했던 제품을 찾아냈다. 3세븐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한 소리도 나왔다. 전세는 역전되고 있었다. 억대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며 3년이나 계속된 싸움. 그러나 보잉사는 결국 상표의 공동 사용이라는 방식으로 3세븐 앞에 무릎을 꿇었다. 3세븐의 통쾌한 승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내외의 한국 기업의 자존심을 선포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 3세븐이 중국에 첫발을 내디딘 1994년. 중국은 개혁개방 조치의 확산으로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중국에 급파된 김주환은 평소 3세븐의 중국 진출을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제가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이지만 아시아의 일본, 중국을 저희 제품으로 석권하지 못한다면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까운 데부터 우리 시장화를 시키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에. 김주환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것은 시장 조사였다.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긴 했지만 3세븐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품질이 나빠 시장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중국 시장 공략 1단계는 디자인과 품질의 승부였다. 중국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오랜 연구 끝에 동양적인 디자인의 호리병 세트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모양을 고려한 세트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됐다. 이 단계는 소비자의 확보였다. 3세븐은 우선 중국 전역의 바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주목했다. 세계 정상급의 품질과 화려한 디자인은 순식간에 장안의 화제가 됐고 3세븐의 부스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我觉得这个3期的产品呢，特别适合在中国销售，因为它的这个产品的质量、款式、价格都适合中国的消费者，非常好。 전시회가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이었다면 거리 이벤트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도우미들을 동원해 소비자들의 손톱을 직접 다듬어준 이 행사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조악한 중국산만 보아왔던 소비자들에게 3세븐의 제품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관심 있는 걸 보고 야, 중국 사람들도 좋은 거는 좋고 사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사회주의가 아니구나. 이 사람도 똑같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그 젊은이들이 갖는 어떤 욕구가 있구나. 폭발적인 반응의 주인공은 역시 세트 제품이었다. 25만 불어치의 판촉용 세트를 구입한 어느 담배 회사는 3세븐의 인기 덕분에 매출이 50%나 늘었다고 할 정도였다. That time, like 3seven is very famous in China, so all companies are looking for 3seven as the promotion item because they have like a good quality and good pricing, and like it will bring like a better sales turnover.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역시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이었다. 가죽 지갑 형태의 기존 세트 개념을 과감히 탈피한 원통형 세트는 편리한 디자인으로 각광받으며 1,50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3세븐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이 제품의 출발점은 평범한 생수병이었다. 물을 마시다 떠오른 아이디어로 생수병을 잘라 그 안에 제품을 꽂아본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신제품 개발에 얽힌 다양한 비화의 이면엔 연간 3,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있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매출은 최고 2,800만 불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했다. 3세븐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지사에는 3세븐의 판권을 얻기 위해 몰려든 중국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는 간혹 물건을 달라며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판매상을 맡길 수 없었다. 윤영세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당시 중국 시장 관리를 총괄하고 있던 김상묵에게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 같았다. (90년대) 말 3세븐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보따리 상들의 불법 유통이 극성을 부렸다. 공식 판매망을 통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한 보따리 상들 중에는 몇백만 원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현금을 들고 와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런 사람들은 장사가 되면 물건을 사다가 팔고 장사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최종 피해 자체는 제조업체에 피해가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 같이 호흡하면서 미래까지도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을 더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순간에 제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사의 방침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보따리 상들은 국내 대리점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IMF로 국내 매출이 급감한 대리점들이 보따리 상과 손잡고 3세븐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것이다. 국내 대리점에 3세븐 로고가 붙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불법 유통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법 복제품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불법 복제품 제조 순위에 따르면 3세븐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상표에 이어 6번째로 복제가 많이 되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2001년)
중국으로 급파된 김상목은 중국 공안과 함께 불법 복제품 단속에 나섰다. 공안들과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한 창고. 창고 안을 급습하자 예상대로 37 복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 하루 3군데의 창고에서 발견된 복제품만 트럭 3대 분량에 달했다. 복제품 단속이 이루어진 중국 웨이하이시 지역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다. 37은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던 복제품을 구입해 전량 소각했다. 당시 방송 내용은 저작권 문제에 둔감했던 중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압류가 되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부 차원에서 제품을 폐기시키지를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이라 했으면 그 물건 자체를 경매를 시켜서 그 싸게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물건을 갖고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이 가짜를 단속했던 의미 자체가 하나도 없어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물건 경매 자체를 저희가 수익으로 받아서 그 물건을 직접 저희 손으로 폐기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37은 저가 시장 대신 고가의 명품 시장 위주로 판매망을 바꿔나갔다. 이제 중국 대도시의 고급 백화점 어디서나 세계적인 명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37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37의 제품은 현재 세계 92개국으로 수출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전 인구의 절반인 30억 인구가 저희 제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주옥같이 흘러가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참 추억이지만 그것들이 과정을 겪고 나서 성공을 했을 때 정말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손톱깎이로서 연승으로서 성공을 시켰다 하는 그 환희에 찬 기분을 말할 수가 없었죠. 앞으로는 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물건을 갖고 자손 대대로 대한민국에 하면 37이라는 손톱깎이에 있다는 부분이 차세대에 지나가서도 모든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우리가 마련했고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서 경원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품질과 신용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40여 년의 시간. 가슴 한가운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긴 37의 손톱깎이는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과 중국의 기술 한국의 자존심을 심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손톱깎이 장인들이 만들어낸 한국 수출사의 빛나는 기록이다.